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북한 문제를 연구하다가 4월 말부터 통일연구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좀 크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를 우선 좀 앞에 배경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북한 정세도 배경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르는 북미 그 핵 협상과 관련되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 코로나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뀌는데 지금 해가 바뀐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세라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것도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교착 국면에 빠진 한반도 이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 이 문제도 곧 그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로 들어오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에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또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또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현상들이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앞에 가려놓여 있는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어떤 뚜렷한 설계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원장 맡아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일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문제가 빨리 수습이 되고 공공외교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면 세미나라든가 학술회의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질병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인간 안보 또는 이걸 이제 비전통 안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안보 문제로까지 이제 성격이 바뀌고 또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통 안보는 적과 우가 분명했죠. 전선이 분명한 그런 그 안보 문제가 전통 안보 문제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적과 우가 따로 없다. 인류 공통의 적으로 이 문제가 부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어느 한 지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문제로
그만큼 인간의 유동성이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 있고 또 뭐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이 지금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전염병의 수준을 넘어서 비전통 안보 문제로까지 이게 이제 부상하고 있고 결국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이 문제는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중요한 이 함대 같은 데서도 함대 안에 항공모함 이런 안에서 코로나가 발병하게 되면 그 함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안보의 개념도 그동안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인간 안보, 비전통 안보로 이게 전환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전통 안보 못지않게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른바 이제 K-방역이라고 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죠. 물론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K-방역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보건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의료 체계라는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이른바 이제 성곽 도시처럼 셀프 봉쇄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 외부의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는 대량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격리를 시켜서 북한의 보통 주민들과의 차단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 결과에도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았다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이 그런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지어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확장해 보면 북한이 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와 상응 조치로서 제재 일부 해제, 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을 이제 교환하는 것을 잠정 합의하고 하노이까지 갔지만 결국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 알파, 의혹이 되는 의심나는 북한의 핵시설 한 5개를 추가로 내놓지 않으면 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빅딜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거기에 맞서서 유엔 안보리 제재, 중요 제재 모두 풀어라,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다가 결국은 노딜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노딜의 이제 후과로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남쪽에 대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민족 이익을 내세우는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대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고. 그동안 이제 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공정공영 관계로 2000년 그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그 내용을 뒤집어 엎는 그 차원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6월 16일 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겼는데, 뭐 그 역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권한 위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측에 대한 불만, 또 미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백두혈통인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 하여금, 배드캅, 나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행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합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추가 조치들을 중단시켜 놓고 이제 사태를 좀 지켜보다가 지난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실 연설에서 이 코로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남북이 이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보건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는 남측에 3월달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될 때 위로 전문을 친서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고, 또 이제 공개 연설을 통해서도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남북 관계에 복원할 의지가 있다라고 문을 열어둔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해 쪽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 피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친서를 보내서 사과 표시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닫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문을 열어두고 있긴 한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돼야 이게 남북 관계를 본격적으로 복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좀 정리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면적으로 보고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게 진전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제안, 여기에 만약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와 관련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밖에도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그런 협의도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안한 5만 톤 대북 식량 제한 부분에서도 호응하지 않았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보건 의료 협력 제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면 보건 의료 협력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다 아시는 대로 핵 미사일 실험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렇게 격해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이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당히 강한 제재가 북한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프 봉쇄 방식으로 그 성곽도시처럼 중국과의 이제 밀무역이라든가 또 외부로부터 뭐 수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유엔 제재에 따르는 경제난 심화, 또 연이은 뭐 홍수라든가 태풍 이런 것에 따르는 자연재해, 또 코로나19 이런 걸 인해서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북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근근히 버텨내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일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노동신문 이런 데서도 조직 지도부장 2만 건을 그 해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고요. 조직 지도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과 국가 전반의 어떤 그 기강을 바로잡는 담당하는 그런 핵심 인사인데 아마 상층부의 그런 여러 부정 비리라든가 일탈 현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해임한 바가 있고, 박태덕 농업부장 그 아마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 당의 책임자를 해임한 적도 있고, 또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평양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그런 그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식료품 뭐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선대 지도자들도 평양의 그런 의식주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왔는데 지금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하는 그런 그 기사들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평양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 차원에서 제재에다가 스스로의 셀프 봉쇄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시장 세력은 결국은 관료와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북한 같은 사회에서 관료의 묵인 없이 그 돈주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자본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시장 세력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재나 셀프 봉쇄에 따라서 그 이익이 줄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일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 밖에 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뭐 관료주의, 형식주의, 부패 뭐 이런 것은 뭐 그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늘 북한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관료주의 현상이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도 최근에 뭐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할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그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연초에 북한이 그 8차 당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처음에는 연초라고 해서 그 1월 초 바로 그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 지나고 그 당대회를 열지, 아니면 그 생일에 맞춰서 그 전후에서 열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8차 당대회를 열기로 내부적으로 공식화했고, 또 1월 말에 그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공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 대회가 당의 가장 중요한 그 의사 결정체이거든요. 근데
당규약상 보통 5년에 한 번씩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 그 2016년 7차 당대회까지 한 36년 동안 당대회가 열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때 당규약은 5년마다 열리로 돼 있었지만 김정일이 그 후계자로서 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 당대회의 공식적인 그걸 통하지 않고도 직할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을 무력화시켰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그 아버지 시대의 성군 정치에서 이제 당 국가 체제로 다시 복원하고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2016년 5월에 열렸으면 5년이면 한 5월쯤이나 아니면 그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의 경우는 1월 1일 전후해서 1월 초에 열기로 한 걸 보면 이제 정상국가화하면서 회기를 1월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북한은 그 국가회기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예결산을 하는데, 이번에 그 1월로 그 당겨 잡은 걸로 볼 때 아마도 이제 당국가 체제를 제도화하고 정상국가화하는 의미에서 이걸 당겨 잡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당대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당대회는 결정이 돼 있었고, 그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80일 전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 7차 당대회 때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이라는 걸 수립해 놓은 상황인데, 그 전략계획을 이제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바지 북한에서는 그걸 속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민들을 이제 다그쳐가지고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내는 방식. 이게 이제 사회주의 노력 동원 방식이죠. 50년대 천리마 대지군이라고, 말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기세로 인간을 그 말처럼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외연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노동과 자원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그 이후에 김정일 시대도 70년대 속도전, 그래서 200일 전투 이런 식으로 해오던 것을 최근에 이제 80일 전투라는 방식으로 이제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마른 수건을 짜는 방식이죠. 외부 공급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인민들을 다그쳐서 이제 성과를 한번 내보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죠. 그래서 지난번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그때 김일성 출생 100주년 맞는 공개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민들에게 여러 차례 눈물도 보이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감성 정치 방식으로 인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자기를 믿고 한번 자력갱생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야간에 불을 켜놓고
군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역사상 야간에 그렇게 불 켜놓고 군사 프레이드 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건 결국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자기들이 내세울 거는 결국은 성군 정치를 통해서 핵 미사일 개발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인민들에게 자긍심을 씌워주고 이제 남은 과제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뭐 그런 의도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약속을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노이 노딜로 그 경제 발전 우선 노선으로 가고자 했던 그것이 이제 좌절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더라도 한번 미국과 제재에 맞서서 그 자력갱생하면서 장기전으로 이 정면 돌파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내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조건부 비핵화론이었었습니다. 이제 핵무력 완성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밝힌 내용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국전쟁 때 형성된 적대관계, 휴전협정상 아직도 교전관계, 전쟁관계에 있으니까 이 전쟁관계를 끝내줘라.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 통해서 체제나 정권을 위협하니까 그런 위협을 하지 말라. 이거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도 핵을 버리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그 평화와 비핵을 교환하는 이런 그 협상에서 남북 사이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에서 일부 이제 그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초안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을 통해서 4개 기둥을 세웠습니다. 미국도 그걸 포필라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북미 관계, 또 그 평화체제, 그 다음에 비핵화, 그리고 이제 유해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4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하노이 가서 지붕을 잇고 이제 집을 만들어 나가는 이행 로드맵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이행 로드맵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게 이제 노딜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제로 북한이 계획했던 것이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노딜로 이 구도 자체가 이행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19년 말에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아까 허리띠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는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시대와 할아버지 시대는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여매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접 선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시대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더 이상 그 적대 관계를 풀어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리띠를 조여매더라도 자력부강, 자력분영 하면서 국가의 존엄을 지키면서 제국주의를 타생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인 자력갱생을 앞으로도 장기간 하겠다는 핵을 가지고 미국에 맞서서 장기전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고난행군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행군이라는 것은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이제 일본 적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던 그 무장투쟁 하던 시절의 그 행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에서 칼바람 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언 감자 먹으면서 이제 고난 행군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5년 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라든가 뭐 등등이 겹치면서 제2의 고난을 했고, 고난의 행군을 했고, 이제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주요 단위별로 백두산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코로나가 만연되지 않았다는 약간의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당창건 기념일 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장면을 보셨을 테고, 그리고 지금도 백두산 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아마도 전염돼서 쉽진 않을 텐데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봉쇄해놓고 그런 이제 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의 목표가 코로나 막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공무원이 올라갔을 때도 피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그랬고, 또 탈북민이 다시 월북했을 때 개성 지역으로 갔을 때 대성 전체를 봉쇄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통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제 코로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설에서는 정면 돌파나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 북한에서 이 혁신, 발전, 변화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을 써서 혹 8차 당대회 새로운 어떤 전략 노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정세로 보면 새로운 어떤 노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자력갱생 방식의 발전 노선을 국가 계획 형태로 다시 재구성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앞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지어서 이제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문제를 다루는 지도국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한국 대통령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이게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는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겠지만 무력과 병력의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기는 트럼프의 개인 외교, 종잡을 수 없는 거기에 너무 의존했었고, 사실 세 차례 북미 간의 회동과 두 차례 정상회담, 남북 사이에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남북 사이에서는 판문점선이나 9월 평양선언 또 9.19 군사합의 같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데, 북미 사이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기둥이라는 것은 의제 정도입니다. 의제만 합의하고 화려한 여러 퍼포먼스는 했지만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외교에 너무 의존하고 또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너무 우리가
매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다가 타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를 강조하고 또 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다뤄왔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정전협정에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했던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사이에 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뭐 옛날에 이제 anything but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이전에 클린턴이 했던 것은 다 부정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ABT anything but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완전히 그 트럼프 방식을 전면 부정하고 순수한 자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도 이제 아마 개성할 부분은 개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제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제재 효과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할 때도 현지에 갔었고 하노이 때도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거의 양쪽 다 잘 되는 걸 전제로 우리는 믿고 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전에 잠정 합의도 무시하고 노딜로 가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재선에 그 유불리를 많이 따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뭐 왜냐면 재선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 형태로 이 딜을 했다가 혹시 그 재선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인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왔다 갔죠. 센터장 했던 그 미션 센터라는 게 이제 북한을 제재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시킨다는 미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CIA 같은 데서 관찰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 같은 관료들이 종전선언 같은 거 하면 뭐 미군 철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고, 또 이 하노이 때도 볼턴 회고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박차고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박차고 나오는데, 박차고 나온 데는 미국이 관찰해 본 결과 이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거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외환이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밀무역이라든가 뭐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서 비법적인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일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확인되거든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보면은 대체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기름, 뭐 설탕 이런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톤 쌀 지원한다고 해도 안 받을 때 제가 어디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왜 안 받냐고 물으니까 우리 이제 주민들은 하루 한 끼 아침은 빵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식생활이 많이 개선되고 또 인민들의 욕구들이 높아지고 많아져서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고, 그러나 이제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은 잘 안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외화 고갈에 따르는 경제 위기 심화,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그 전략적 인내는 개선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건 이제 오바마 시대 8년 동안의 전략적 인내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이건 우리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에 그 고가당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이제 방법, 또는 요거를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FFVD라고 해서 뭐 같은 내용인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뭐 이런 선비핵화론적 관점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그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끌기 위해서 핵능력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군비 통제, 핵능력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면서 이제 핵 군축 방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별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은 다자주의.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TPP 같은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또 파리 기후 협정에서부터 탈퇴하거나, 이란 핵 협정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제 그 바이든 당선인은 그런 그 탈퇴했던 기구에 다시 복귀하거나 이란 핵 협정에도 다시 이제 복귀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략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 문제라든가 북한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인류 공통의 문제에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이제 무역 문제라든가 뭐 세력 경쟁, 전략 경쟁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하는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부분에서 중국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도 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는 한국 정부의 그 정책을 그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같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얘기했던 한반도 냉정부제 해체 구상, 그것을 이제 99년 가을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10월 달에 그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그 평양을 가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까지 합의한 상황이었고, 10월 그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적대관계 해소라든가 또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사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한 문제라든가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등등, 한번 그 기회 되시면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2000년 10월 달에 북미 사이에 공동 커뮤니케 형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정권 사이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이제 그 정권 교체라는 변수들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북한도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 이런 그 지도자의 사망 변수라는 게 또 거기 겹쳐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핵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서 30여 년 동안 끌어오면서 결국은 그 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도화되는 역설이 형성됐다. 그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핵 문제 제가 교수 시작할 때 그 94년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 있으면 내년쯤 내후년쯤 정년하는데 정년 때까지 핵 문제는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교수 생활을 하는 내내 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주요 시기를 다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고 북한과 만든 합의는 만들면 그 이후에 사문화되는 그 역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뭐 영원할수록 멀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지금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북한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거나 그 정치적인 어떤 고려들이 많이 개입되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고 협의해서 이제 교착 국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 비핵 이 교환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돼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실현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